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소득 처분 중에 유보부터 알아보죠. 서브노트 40페이지입니다. 자, 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7번 유보라고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유보란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유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자, 그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냥 유보는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유보, 그 삼각형 유보, 그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데요. 얘는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요. 자, 얘는 좀 사례를 하나 들어봐야 되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회사가 유가증권을 샀다고 볼게요. 유가증권 샀는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했다고 볼게요. 근데 취득할 때 우리 취득가액은 얼마였냐면 취득은 100개 했다고 보죠. 자, 100개 했는데 사업연도 말이 되니까 이 주식이 얼마가 돼 있었냐면 주식이 12월 31일 날 시가가 80이 되어 있었다고 볼게요. 자, 그랬다가 이 주식을 처분을 했는데, 자, 처분한 시점에는 시가가 50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처분. 자, 그러면 12월 31일이 됐을 때 회사가 무슨 일을 했을 거냐?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100에 취득한 유가증권이 80이 됐으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했어요. 자,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매매증권, 어쨌든지 간에 저희 표현은 지금 뭐로 했을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단기매매 금융자산 아시죠? 재경사에서. 자, 그러면 차변에 뭘 하냐면 100이었던 주식이 80이 됐으니까 평가 손실이죠. 그래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무슨 평가 손실을 잡았을 거예요. 평가 손실 20을 잡았을 거고요. 자, 그 상대 계정에다가 대변에다가 뭐 잡았을까요? 단기매매 금융자산 20만큼을 줄였을 거야. 자, 그랬다가 이 평가했던 주식이 실질적으로 처분했을 때, 이 유가증권을 처분했을 때 얼마에 받았다고요? 50을 받으면 차변에 이렇게 했겠죠? 현금 50. 자, 그 다음에 상대 계정에 얼마짜리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냐면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얼마짜리였어요? 장부가 80짜리였죠. 80짜리인데 50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처분 손실을 30을 잡았을 거야. 느끼시겠죠? 이게 다 회계잖아요. 재무회계를 안 하면 세무회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자, 그럼 이제 세법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씩 보죠. 우선 12월 31일 날 평가손실 20 잡은 거 세법이해를 인정하느냐? 세법이해를 인정 안 해요. 세법은요, 확정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입금이나 송금이나 확정이 됐을 때 세무상으로 하는 거지. 얘는 뭐예요? 아직 얘는 처분하기 전까지는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평가 이익에 대해서 세금 과세하거나 평가 손실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거나, 자, 이런 거는 세법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세금은 확실하게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을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자,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항목이 있는데, 자, 이 비용 20이 있는데, 장부에서는, 우리 장부에서는 비용 20을 잡았는데, 우리 텍스가 봤더니, 텍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하는 세무조정이 뭐라 그랬죠? 송금불산이. 세법은 항상 자기 위주라고 그랬어요. 내 입장에선 0이니까 송금으로 불산입 해야겠네. 자, 송금불산입. 자, 이 비용 항목이 무슨 평가손실이었으면 평가손실.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손실. 계정감, 요 쓰는 명칭은 상관이 없어요. 내용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자, 평가손실 20이란 게 있는데, 자, 이때 마지막 뒤에 이 소득처분일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유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유보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100에 취득했던 애가 80으로 시가가 떨어지면 평가손실 잡으면서 우리 기업회계상의 BS에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얼마로 올라가 있을까요? 이제 80으로 올라가 있죠. 북이에요. 자, 하지만 세법이 생각하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얼마예요? 100에 샀고 우리는 평가손실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 주식가액은 얼마여야 돼요? 10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이 텍스가 생각하는 이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얼마냐면 100이라는 거예요. 자, 장부는 80으로 잡았는데 우리 생각은 100이에요. 무슨 차이가 났어요? 자산부채의 차이가 났죠. 장부, 우리 회계상 잡은 거랑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부채랑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왜요? 이런 평가손실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세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 뭐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써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상은 80인데 세법은 100이니까 뭘 해야 돼요? 증가시켜야 되죠. 자, 이렇게 증가시킬 때는 유보라고 쓰고요. 거꾸로 100이었던 걸 80으로 하는 거는 줄여야 되죠. 줄이는 거는 마이너스 유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와보죠. 회사가 처분하는 순간 회사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80을 줄이면서 처분 손실 30을 잡았죠. 자, 그러면 회사는 처분 손실을 30을 잡았는데, 자, 봐볼까요? 자, 이 처분 손실이 회사 장부에는 얼마를 잡았냐면 30을 잡았어요. 자,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이 얼마인가를 보면, 자, 세법은 처음에 100에 취득했고요. 80으로 평가하는 거 세법 몰라요. 세법은 아직까지 100이에요. 자, 그 100이었던 애를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50에 팔았어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 50이죠. 근데 장부는 30밖에 안 잡았어요. 자, 근데 50까지 잡을 수 있는데 회계가 30밖에 안 잡았어요. 그럼 이거를 송금 산입할 수 있나 없나? 우리 그때 뭘로 배웠죠?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이냐, 신고 조정 사항이냐. 결산 조정이면 추가로 송금 먹는 거 없고, 신고 조정이면 있고. 자, 근데 이 처분 손실은 뭐예요? 외부로 처분하면서 발생한 외부와의 거래가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송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송금 산입을 해야죠. 얼마 차이 나요? 20만큼 차이 나니까, 자, 20만큼 뭘 해줘야 돼요? 송금을 먹여줘야 되죠? 자, 송금 먹일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유보로 들어가요. 자, 뭔가 이렇게 순자산이 증가할 때는 플러스 유보였고, 자, 뭔가 줄어드는 거,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 순자산이 감소하려면 송금을 먹어야 되죠. 이렇게 송금 먹을 때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부 조정을 해요. 자, 그렇고 맞고 봤더니, 자, 이 유가증권의 평가나 처분 관련해서, 자, 평가했을 때 송금불산입, 즉, 입금산입 20을 했었고요. 자, 처분하는 순간에는 송금산입 20을 해요. 자, 똑같은 금액이 한 번은 입금산입, 즉, 송금불산입 됐다가, 입금산입 됐다가, 한 번은 송금산입이 되죠. 똑같은 금액이 입금산입 됐던 게 처분하는 순간 송금산입이 싹 되네요. 아, 희한하죠. 똑같은 금액이 딱 조정되는 게. 자, 근데 그건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뭘 보냐면 이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취득을 100에 했어요. 근데 우리 회계라는 애를 뭐 했냐면, 자, 여기에다가 평가 손실을 한번 20을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처분 손실 얼마를 인식했냐면 처분 손실 30을 인식했어요. 자, 하지만 세법이 생각할 때는요, 취득해서 팔았을 때 2차의 전부가 뭐였냐면 세법이 생각할 때는 처분 손실이었어요. 그럼 처분 손실이 50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회계하고 세법의 이 처분 손실이 차이 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 금액 때문에 처분 손실의 차이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회계에서 평가했을 때 장부상에서는 평가했지만 얘를 송금불산입했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송금불산입을 한번 했었으면 실제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그 송금불산입했던 금액이 뭘로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송금산입을 먹어줘야 어쨌든 처분해가지고 그만큼 손실이 실현된 거니까. 아까 부인했던 건 뭐예요? 평가하면서 했으니까 부인했던 거지만 실제 이제 처분하면서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뭐 해줘야겠어요? 실현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옛날에 부인했던 금액이 정확히 반대로 조정하면서 사라지게 돼요. 그걸 유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40페이지에 설명 한번 보죠. 7번 유보. 유보란 그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유보는 세무상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애가 유보고요. 3번 볼까요?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때 마이너스 유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인 항목들의 증감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그러면서 서브노트 41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위에 서식에 별지 이제 50호 서식이라 그러죠. 50호 을표. 자, 얘를 실무해서 이제 50호 을이라 그래요. 50호 을. 제목이 뭐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그러면서 밑에 항목 보니까 뭐 대손 충당금이 뭐 기초잔액, 단기 감소, 단기 증가, 기말잔액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세무조정하면서 이렇게 유보로 나왔던 애들을 여기다가 써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 관리해요? 왜냐면 유보가 발생했던 애들은 그 자산이 만약에 이렇게 처분됐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조정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보니까
이 금액이 처분되는 순간에는 실현이 되니까 반대로 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보에 달려있는 애들은 50호 1표라는 거에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이걸 관리를 안 해놓으면 이 자산이 옛날에 유보가 있었나? 그거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호 1표에다가 유보를 쫙 관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산이 처분되면 그 유보를 반대 조정하면서 세무 조정을 해주도록 하는 게 이 유보라는 세무 조정입니다. 자, 이제 41페이지에 기타라는 소득 처분을 보죠. 8번 기타. 중간에 8번 기타. 설명 읽어볼까요?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인 내에 남아있으나 회계상 순자산 가액과 세무상 순자산 가액이 동일한 경우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회사가 매출을 했어요. 자, 매출을 했는데 매출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럴 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했대요.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요. 현금 100이 들어왔고 대변에다가 처리를 뭐 했냐면 이익잉여금을 했대요. 미친 거죠. 원래 매출하면 뭐 해야 돼요? 매출액.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미쳐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가 회계 처리 이렇게 했을 때 세법의 입장에서 볼까요? 세법의 입장에서 자, 이 매출 거래로 인해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나요? 증가하잖아요. 매출했으니까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면 세법은 순자산 증가하면 입금인데 회사가 이걸 지금 수익으로 잡았나 한번 봐보세요. 회사는 얘를 잡으면서 뭐로 잡았냐면 이익잉여금으로 잡았어요. 자, 이익잉여금이면 회사 손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 우리 회사가 계상한 손익의 시작점, 우리 아까 계속 배웠었죠? 뭐부터 시작했었어요?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했어요. 당기순이익이 뭐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뭐 이거 각 조정한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근데 회사가 회계 처리를 이익잉여금으로 하면요. 회사 당기순이익에 지금 반영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이거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분명히 순자산 증가했는데 회사가 지금 회계 처리상 수익으로 안 잡았어요. 그러면 세법은 뭐 해야 돼요? 입금 산입해야겠네. 안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입금 산입은 해야 돼요. 입금 산입하면서 우리 매출 누락한 거 이익잉여금 100만큼을 입금 산입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다 뭐라고 쓰냐면 기타라고 써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순자산 증가해서 회사 현금 100도 증가했어요. 재무상태표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회사가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걸 뭘로 잡았어요? 자본항목으로 잡았죠, 그냥. 그쵸? 손익 태워야 되는데 손익을 안 태운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그냥 입금 산입만 해주고 기타 처분해서 이미 순자산 증가한 건 다 반영돼 있으니까 입금으로만 추가적으로 산입시키자. 그런 걸 기타 처분이라고 해요. 느낌 한 번만 더 받아보세요.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이 있는데 얘를 취득을 얼마짜리 했었냐면 취득할 때 60에 했던 걸 이번에 팔는데 처분을 100에 했다고 한번 보죠. 자기 주식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오겠죠. 우리 현금은 100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대변에 이제 주식이 없어지겠죠. 자기 주식이 없어지면서 60짜리가 없어지면서 100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40이 잡혀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자, 이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세법의 입장에서 이 관점을 보세요. 자, 세법은 이 거래로 인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나요? 60 주고 샀던 애가 100에 주고 팔았으니까 순자산 증가했죠. 자, 순자산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순자산이 40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40만큼을 회사가 수익으로 잡았나요? 손익으로 잡았나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봤더니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게 손익계산서에 처분 손익계정을 가느냐?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바로 자본잉여금으로 넣어버리죠. 자본항목으로. 그래서 얘를 자본잉여금이란 걸로 직접 갔기 때문에 분명히 순자산 증가한 것만큼 재무상태표엔 표시를 해놨는데 걔를 손익계산서에다가 수익만 안 잡은 거예요. 수익만. 그러면 손익에는 지금 안 잡혀있는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입금이니까 뭐 해야 돼요? 입금 잡아줘야죠. 그래서 입금 산입 세무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얼마냐면 40이죠. 여기가 좀 죄송해요. 좀 이쁘게 썼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때 쓰는 처분이 뭐냐면 이때도 기타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기타의 느낌 오시죠? 분명히 입금 항목인데 회사가 그걸 자본 항목으로 넣어놨으면 그만큼 입금 산입 또는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면 송금 산입하면서 기타라는 걸로 소득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39페이지로 돌아와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소득 처분을 모르면 뒤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뒤를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소득 처분이 법인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39페이지 제일 밑에 소득 처분의 종류와 효과 한번 봐볼게요. 자, 소득 처분의 종류와 효과 하면서 쭉 내용이 써 있는데 이제 그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입금 산입 항목이 있고요. 또는 송금 불산입 항목 있죠? 얘네들은 이제 소득을 가산하는 항목일 거고, 자, 송금 산입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이 있을 거예요. 자, 얘네는 소득을 그만큼 줄이는 조정이 될 거예요. 자, 입금 산입하는 쪽에 봐봤더니 뭐가 있대요? 사회 유출이 있고, 유보가 있고, 기타가 있다 그러죠. 자, 입금 산입한 거예요. 뭔가 세무 조정하면서 소득 금액을 늘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입금 산입인데, 자, 그 입금 산입할 때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대요. 자, 사회 유출은 보통 어떻게 됐어요? 손금을 불산입하면서 많이 됐죠. 사회 유출이 뭐예요? 누군가한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나갔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잡았는데, 그걸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 그게 대부분 사회 유출로 갔었죠. 그때 뭐였어요? 이게 임원한테 가면 상여, 주주한테 가면 배당,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자한테 가면 기타 소득이라고 갔었고, 상대방 소득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개인이면 기타 사유 유출로 갔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게 요 뒤에다가 블라블라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는 겁니다. 표에 보시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 유출. 자, 그 다음에 입금 산입이나 송금물 산입을 했는데 그게 자산 부채의 차이인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래서 회사 내에 남아있다. 자산 부채의 차이다. 그때는 유보라고 처분하는 거고, 입금 산입, 송금물 산입했는데 그게 단순한 자본 항목. 그러니까 분명히 순자산도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얘를 입금으로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수익을 안 잡은 거야. 그냥 다른 자본 항목으로 잡았어요. 그때 하는 게 뭐다? 이 기타라는 소득 처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입금 산입 같은 경우는 사회 유출이 있어요. 사회 유출은 누군가한테 나간 거니까. 하지만 송금 산입은 사회 유출이라는 게 없어요. 장부에 잡혀있는 걸 깎아내리는 게 지금 송금 산입이기 때문에 얘는 사유 유출한 게 없고요. 나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보 아니면 기타라는 소득 처분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송금 쪽은.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후 처리가 중요해요. 그 효과라고 써 있죠. 자, 효과를 보니까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뭐래요? 소득자한테 소득세를 과세한대요. 배웠죠? 네, 배당 처분되면 그 사람한테 소득세가 없고, 상여 처분인데도 소득세가 없고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그랬죠?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추가적으로 과세하는데 기타 사유 외출은 사후 관리가 불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자연빵으로 과세됐잖아요. 제 비용이 줄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잡히고 자연스럽게 과세가 됐으니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유보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세무상 순자산 증가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송금 산입자의 유보는 세무상 순자산 감소. 그렇죠? 유보라는 거는 장부상에 잡혀있는 자산부채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부채가 이게 더 높으냐 낮으냐. 그죠? 더 높으면 유보, 더 낮으면 마이너스 유보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도 어떤 순자산 증감이 발생했는데 자본 항목으로 잡았을 때 그걸 입금 산입하거나 송금 산입했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타로만 처분해줘서 차이 내용만 소명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그럼 실무에서 저희가 세무조정 이렇게 하죠. 세무조정하고, 보통 이런 처분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세무조사 하면서요. 세무조사가 뭐냐면,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다 뭐라 그랬어요? 국가가 와서, 야, 너 세금 얼마 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낼 세금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낼 세금 이만큼이에요. 라고 돼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요? 아, 얘가 세금 신고 제대로 했나?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소득이 있는데 세금 안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5년에 한 번씩 회사에 가요. 그게 뭐냐면 세무조사예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 와서 5년 동안 세금 신고한 내역을 쫙 보죠. 쫙 보다가 이러면서 이제 세금을 추징해가는 게 세무조사예요. 그럼 세무조사에 와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뭔가 걸렸다. 그럼 이제 소득 처분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회사 경리과장 입장에서 이 중에서 소득 처분이 나오면 안 되는 항목이 뭘까요? 경리과장이 가장 크리티컬한 거.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갔을 때 가장 맞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상여예요. 대표자 상여. 보세요.
뭔가 상여가 뭐예요?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산입한 다음에 그 귀속자가 누구라고요? 대표자라고 해서 대표자 상여를 때려버리면 대표자님한테 이제 가야죠. 사장님, 세무조사 왔는데 사장님 소득 옛날에 안 내가지고 세금 좀 더 내시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그래? 그럼 당연히 내야지 하고 내시겠어요? 아니에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일 맡기 싫은 게 상여처분이에요. 그러면 제일 맡고 싶은 게 뭘까요? 유보예요. 유보. 왜냐하면 아까 유보는 뭐였어요? 유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냥 반대 조정하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유보처분이 나와요. 보통 입금 산입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걷고 싶으면 입금 산입해서 소득을 더 증가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금 산입하는 유보면 그냥 유보가 나왔겠죠. 그 유보가 나중에 소멸되면 뭐로 가요? 송금 산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세금 맞았다가 나중에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유보 소득 처분을 진짜 막고 싶어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거. 정말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잘릴 수도 있는 소득 처분은 상여예요. 여러분도 그 느낌을 좀 가지고 나중에 회사에 가셔서 실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41페이지 제일 밑에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 9번 봐볼까요? 자, 이거는 2회독 써놓으세요. 1회독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항목들은 소득 처분 제일 끝에다 쓸 때 항상 뭐라고요? 얘는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쓴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암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하는 것이 아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우면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나서 외우면 그렇겠네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2회독 하시면서 보시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쉽게 외우실 것 같습니다. 자, 42페이지 예제 4번 보죠. 다음 항목 중에서 차후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반대조정이 필요한 것? 자, 이게 뭐 물어보는 걸까요? 나중에 세무조정할 때 반대조정 뭐예요? 유보면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면 유보. 유보 항목 물어보는 거예요. 유보 항목. 자, 1번 업무무관 자산이자. 자, 이건 뒤에 배워야 하는데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2번 재고자산 평가손실 못 가요. 네. 평가손실 잡은 거 송금불산입했으면 나중에 송금산입해 주겠죠. 반대조정이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워볼게요. 자, 3번 임원 상여 한도 초과. 이건 뭐 임원한테 갔으니까 상여고. 4번 접대비 한도 초과. 이것도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그래서 예제 4번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고요. 예제 4번 같은 스타일이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소득 처분이 뭐다라는 거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자, 예제 5번 볼까요? 다음 중 소득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거. 추가적인 과세 뭐였어요? 네, 사회 유출된 거. 그러니까 돈이 회사에서 외부로 누구인가 갔어요. 그래서 누구한텐가 소득으로 귀속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추가적 과세하는 거 있었죠? 뭐예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그러면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 배당, 2번 상여, 4번 기타 소득 아니죠? 정답은 3번 유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 나오니까 개념적인 이해만 좀 하시면 얼마든지 시험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교재 가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죠.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경관리사. 자, 3일 재경관리사 교재 보면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그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뭐가 있냐면 세법은 매년 바뀌어요. 참 세법이 힘든 게 뭐냐면 매년 말이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바꾸잖아요. 그 법 개정할 때 세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매년 개정이 돼요. 매년. 그래서 올해부터 재경사 교재에다가 이 세법 개정 내용을 넣어놨는데 개정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실려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재부에서 홍보자료 낼 때 기재부에서 안내자료 낼 때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현행 뭐 개정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걸 공부할 거냐?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낸다? 틀리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패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여러분들이 패스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9페이지 보죠. 거기 보니까 법인세 의의라고 하면서 뭐 1번에 법인의 의, 2번에 법인의 유형, 3번 법인세의 의 해서 나오는 건데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과세소득의 범위, 그 첫 번째 줄만 볼까요?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 개념으로 뭐요? 순자산 증가세. 그러니까 순자산만 증가하면 네가 왜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그랬죠. 자, 70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법인한테 과세하는 소득이 네 가지가 나오네요. 1번 각사업연도 소득, 2번 청산소득, 3번 토지 등 양도소득, 4번 기업소득 환류세제 나오는데 정말 간단하게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죠. 이거는 저희 서브노트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4번에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우리 마지막까지 배운 다음에 마지막 날 와서 배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배우는 걸로 하시고요. 이제 73페이지에 법인세 납세 의무자 가시죠. 자, 우리 법인세 납세 의무자 기억나세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서 과세하는 소득 범위가 달랐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페이지, 74페이지 그걸 말로 푸른 거고요. 자, 그걸 하나로 정리한 게 75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예요. 자, 내국 영리법인일 때, 내국 비영리일 때,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우리 교재에 있던 서브노트에 있던 거랑 똑같으니까 서브노트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4번 사업연도라고 나오죠. 자, 여긴 좀 읽어볼까요? 1번 사업연도의 의의. 자, 법인의 소득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조세 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정하는 1회계 기간. 자, 정관에 있으면 그 기간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우리는 100년 할게요. 우리 10년 할게요. 이랑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정관에 있어도 1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정관에 없으면 야 네가 신고해. 그럼 그때까지는 너의 의사를 반영을 해줄게. 자, 근데 그때마저 신고 안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2번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요. 자, 신설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요. 자, 회사를 설립하면 설립 등기란 걸 해야 돼요. 자, 법인이란 건 실체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디 있어요? 코카콜라가 어디 있고. 이런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회사 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인데 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언제요? 설립 등기일부터다. 이것도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시죠. 사업연도 변경 우리 3개월 이내 하라는 거 서브노트 배웠었고요. 76페이지에 납세지 볼까요? 5번 납세지. 양가로 1번 보시죠. 납세자의 이의, 납세지의 의의. 여기만 한번 좀 볼까요? 납세지란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 행정관청과 납세자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장소를 매개로 한 지역적 개념의 용어.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라 그랬어요. 어느 세무서에서 나와서 얘 관리할 건지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는 어느 세무서 가서 신고할 건지 그 기준이 되는 장소 하는 데를 납세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양가로 2번에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내국법인의 납세지 언제요? 두 번째 줄 보시죠. 내국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지지.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 정리했었고요. 이제 82페이지 가서 좀 더 볼까요? 법인세 계산구죠. 거기에서는 그 밑에 있는 표만 좀 볼게요. 과세 소득의 개념. 그래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고 포괄주입니다. 그 밑에 소득세 보니까 원천설이고 열거주입니다. 자, 소득세는 뒤에서 배울 거고요. 법인세가 순자산 증가설의 포괄주의란 거 기억하시고, 자,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서브노트에 있던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과정. 그게 세무조정이죠. 그 세무조정에 어떤 이름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좀 봐보시고요. 자, 84페이지 예제는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되게 간단해요. 85페이지는 쫙 날리시죠. 85페이지 쫙. 86페이지 쫙. 87페이지 쫙. 그래서 거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88페이지에 세무조정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세무조정에서 핵심은 88페이지 밑에 그 표 그림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회계의 수익 비용이 나오고요. 세무회계 법인세법상의 입금 송금이 나오죠.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게 가운데 있는 세무조정이라고 나와서 그 세무조정에 뭐가 있나요?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요약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입금산입, 입금부산입, 송금산입, 송금부세입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쫙 날리십니다. 자, 이걸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법인세법상의 차이 내역 조정해야 할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러면서 낼 수도 있는데 재경사 문제 수준에서는 난이도 수준에서는 내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91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번에 세무조정사항의 분류 중요하죠.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분류하죠.
자, 결산조정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송금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송금 인정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상, 장부에다가 비용을 계상해야 되는 거고요. 신고조정사항은요, 결산 시 수익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입금이나 송금을 세무조정에 의해서 조정하는 애들이 신고조정 항목이었죠. 그래서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서브노트에 있던 그림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결산조정사항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표로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브노트에 있던 거랑 똑같아요. 보실까요? 결산조정사항 누구래요? 감가상각비, 유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 준비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평가차손, 대손금 어때요? 똑같죠? 서브노트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 이외가 전부 다 신고조정사항이고요. 그 9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단순 신고조정사항, 그 다음에 93페이지 제일 위에 잉여금 처분 신고조정사항은 쫙 거주세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요약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한번 볼까요? 기업회계하고 세법에 수익, 입금, 비용, 송금. 자, 그 차이 있을 때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심화학습이라고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구분하는 거 있어요. 자, 이거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브노트하고 여기하고 차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항목 보세요. 그 비교한 거 표에서 두 번째 항목 보시면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 경정청구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있는데 우리 신고조정해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결산조정은 경정청구 얘기만 있는데 신고조정은 뭐가 있어요? 네, 경정청구 말고 수정신고라는 것도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정신고는 우리 경정청구는 뭐였어요? 나 옛날에 세금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런 게 경정청구였죠. 수정신고는 뭐냐면 나 옛날에 세금 적게 냈으니까 나 지금 더 낼게요. 라고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조정 항목 공식적으로 확정된 애들 있죠. 내부적인 거 아니고 대외적으로 확정된 애들이 작년에 우리가 원래 비용이 10밖에 안 나갔는데 비용을 100이라고 신고했어요. 100이라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비용을 100이라고 신고했으니까 세금을 적게 냈겠죠. 작년에. 근데 원래 비용이 얼마였어야 되냐면 작년에 10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지금 이제 알았어요. 지금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비용을 많이 넣어가지고 세금 적게 냈으니까 나 지금이라도 세금 더 낼게요. 라고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정신고라고 해요. 수정신고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실무적으로 보면 결산조정에 대해서도 수정신고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예전에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가지고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게 되면 옛날에 감가상각 많이 잡은 것도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경사 교재가 해당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경정청구만 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수정신고 내용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경정청구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1회계법인 교재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혼동스러우실까봐 서브노트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94페이지에 보니까 소득처분 나오죠? 워낙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95페이지에 소득처분의 종류가 뭐가 있고 얘네들의 효과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브노트랑. 다만 95페이지 하단에 반가로 2번 보세요. 사회유출. 한번 읽어볼게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항목 중 법인 외부로 유출된 건 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해서 소득세 징수하려고 한다. 그런 처분이 사회유출에 해당하는 애들이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96페이지 가면 사회유출을 구분해놨죠.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유출. 이거 서브노트 정리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안 본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회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자,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접대비라고 1억 원을 계상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 나와서 회사 접대비를 딱 깠는데 이 접대비 1억 증빙 어딨나요? 봤더니 증빙 아예 없어요. 증빙도 없는데 그냥 회사가 비용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송금 인정? 안 돼요. 일단 송금불산입 되고 이렇게 증빙을 알 수 없는 비용들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조사관이 물어보겠죠? 이거 그럼 도대체 돈 어디다 썼냐? 증빙이 있으면 우리 여기다 썼습니다가 되지만 접대비 이렇게 해놓고 증빙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뭐로 가냐면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봐요. 그래서 대표자 상여를 때려버려요. 그런 항목들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회 유출됐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어디 간지 알 수 없다. 그때는 항상 어떤 처분을 때리냐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서브노트에 없던 거니까 좀 기억하시고 혹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서브노트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으면 서브노트에 간단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소득처분 쪽에다가.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그 바로 밑에 3번 반드시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게 나와 있는 거랑 서브노트랑 동일하고요. 그 밑에 보면 유보, 그래서 97페이지까지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나오는 거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97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3번 유보 처분액의 사후 관리에서 뭐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무시하시죠. 뭐 이거를 뭐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제하시고요. 그 밑에 기타, 뭐 기타는 계속 말씀드렸죠. 회사가 순자산 변동했는데 자본 항목으로 처리했을 때 기타라고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용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또 98페이지에 가면 예제 있죠. 자, 98페이지 예제, 99페이지에 소득금액 조정학회표,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자, 거기까지 쫙 거주세요. 여러분이 수업 목적상으로는 보시기에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항목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이 재경관리사 교재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 내용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굳이 이 두꺼운 책 안 보셔도 얇은 책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 핵심이 되는 문제도 지금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재경관리사 교재 뒤에 연습 문제가 나와요. 연습 문제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굳이 풀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푸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이것까지는 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들으시면 우리 지금 패키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있고 나중에 핵심 문제풀이 과정 가죠. 문제풀이 과정까지만 풀면 얼마든지 시험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합격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뭐 재경관리사 교재가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풀어보시는데 중간중간에 안 풀리는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강의 안 한 게 있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 한 번에 나와봐야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문제를 맞추겠다고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본다는 건 전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경관리사 교재에 있는 문제는 굳이 저는 풀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기본 예제 그거 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에 나와 있는 좀 심화되어 있는 문제 뭐 그 정도까지만 맞추면 얼마든지 합격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